일단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변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수력이나 뭐 이런 것들 화력 이런 것들 전부 포함한 것이고요. 가변 재생에너지는 풍력과 태양광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전력망 유연성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전력망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가 되는 그 풍력이나 그 태양광 발전원이 오히려 그 전력망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처음에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트랜지션, toward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에너지 트랜지션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은 에너지 트랜지션의 컬미네이션입니다. 종착역.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생각하는 전기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공급할 것이 하는 그런 주제를 넘어서 트랜스포트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을 늘리자고 하는 그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양한 발전원들, 다양한 소스들이 전력망이 운영이 되는데 그 전력망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면 왜 유연성이 필요하고 유연성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변 재생에너지, 우리가 굉장히 악성전원이라고 알고 있는 그 풍력이나 태양광을 악성전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그 메인 오퍼레이션 MPPT 오퍼레이션,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왜 풍력과 태양광이 오히려 전력망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그것을 이해를 하실 수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윈드하고 솔라는 ESS가 자동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발전원. 이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얘네들은 전력망이 오히려 유연성을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그 VRE 가변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플렉시빌리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다 잘 아시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에너지 20%를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VRE하고 리뉴얼 RE입니다. VRE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윈드의 솔라인데 그 20% 중에서 7%를 윈드에서 담당을 하고요. 7%는 솔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는 다른 발전원들에 의해서 담당을 하는데 재생에너지 중에서 VRE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력망 운영이 이제 되게 어렵다 하는 것이 되겠죠. 뭐 자세한 데이터는 다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3020을 달성하는데 우리는 이런 돈의 이런 그 90조 원의 투자가 예상됩니다. 과연 이런 돈을 투자하고서도 우리가 과연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015년도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밸런스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해에 그 2차 에너지를 이렇게 수입을 하는데 그 2차 에너지의 95%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을 했고요. 그에 102조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차 에너지를 최종 에너지인 정유, LNG, 열에너지, 전력 이렇게 최종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손실이 약 25% 정도. 우리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사오게 되면 4분의 1은 전환하는 데 날아가는 거죠. 이 주된 원인이 뭐냐면 전기. 보시면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그 1인당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82,000원을 버는데 에너지를 수입하는데 약 하루에 8,000원 정도 나간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를 에너지 수입하는데 나가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년간의 평균 에너지 수입 비용을 보면은 연간 한 150조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평균 전기에너지 수입 비용,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연료를 수입하는데 그 비용이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2030년에 3020 계획을 만약에 달성을 하게 되면 연간 10조 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 50조 원인데 여기 20%니까 10조 원이 20%가 40%가 되면 그 2배가 되겠죠. 네? 게다가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한 10%, 이 비용이 약 10% 정도.
이거 플러스 미세먼지 비용 여러 가지를 이제 많이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20을 달성을 하는데 약 90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30년 되면 한 80조 원 정도를 연료 비용을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30년 한 1, 2년만 지나면 아까 들어갔던 90조 원의 돈은 일단 충분히 세이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월드 에너지 카운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이제 세계 주요국의 전력량과 그 가전 재생에너지의 통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맨 첫 번째 열에 나와 있는 건 그 나라의 피크 부하입니다. 가장 높은 부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 그 9위 정도. 에너지도 보시면 여기서 쭉 보시면 우리도 한 9위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전기 에너지 중에서 리뉴어블로 생산하고 있는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느냐. 세계 평균 23% 정도. 중국도 24%고요. 미국도 13%, 일본도 15%, 그다음에 러시아도 16%예요. 인도도 14%. 우리나라는 3%입니다. 여기 중국이 25%라는 얘기는 중국에서 전기 에너지를 쓰는데 연료를 수입하는데 벌써 4분의 1은 세이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 전기를 많이 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우리는 20조 그렇게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다. 우리는 3%다. 제가 오늘 약간 이제 윈드하고 솔라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윈드에 대해서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윈드가 이제 보시면 여기 인도나 이런 데가 세계 4위입니다. 브라질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431기가와트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국의 3분의 1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양이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리나라고 그 2009년에 그 IEA 말고 이제 인터내셔널 리뉴어블 에너지 에이전시라고 하는 데서 발표한 2018년에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글로벌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로드맵 투 2050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계에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EU하고 인도하고 미국의 경우에 2015년과 2050년에 리뉴어블 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에너지 트랜지션. 예를 들어서 중국은 2015년에 26%를 리뉴어블로 생산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94%를 리뉴어블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EU는 30%인데 94%, 인도는 15%인데 91%, 미국은 14%인데 78%. 세계 평균을 보면은 약 80% 정도를 2050년에 리뉴어블로 공급하고 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2050년까지 이걸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95%를 리뉴어블로 공급하게 되면 연료가 하나도 필요 없다. 전기는 그대로 쓰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2030년에 만약에 2040년에 30에서 35% 하면 2050년에 몇 %까지 할 건지. 결국에 해외에 비해서 상당히 이렇게 늦어지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우리는 아직도 에너지 트랜지션에 대해서도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가고 있어요. 거기로 뭐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종 에너지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유하고 LNG하고 열하고 전기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게 최종 에너지인데 그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한 20% 정도 됩니다. 평균. 우리나라도 20% 정도 돼요. 근데 2050년 되면 54%에서 평균 보면 한 50% 정도. 무슨 얘기냐면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이 2배 반이 늘어난다. 지금보다. 네, 이게 이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메이저가 뭐냐면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트랜스포트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그 석유가 전기에너지로 대체되고 그 전기에너지는 석탄이나 석유를 뗀 그런 전기에너지가 아니고 리뉴어블로 공급되는 그런 전기에너지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뭐 기후변화, 뭐 온실가스 저감도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몇 %냐? 이걸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물론 이제 그 저항하는 분들의 그 이유가 있죠. 이거 뭐 가변돼서 너무 많이 변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제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보시면 이건 이제 IEA에서 2017년에 펴낸 차를 보시면 Getting Wind and Sun onto the Grid, 그러니까 윈드 앤 선을 그리드에 어떻게 수용할 거냐, 그리고 부제가 폴리시 메이커들에 대한 매뉴얼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RE가 아니고 VRE의 페니트레이션, 수용률에 따라서 페이스를 1, 2, 3, 4,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들로 쭉 있고요. 그래서 페이스 1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를 해야 되고, 페이스 2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1은 뭐냐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페이스 2는 VRE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대통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3단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력망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4단계가 안전성이 이슈가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전력망 유연성 확보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VRE의 비율이 1%였습니다. 아까 3%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RE의 비율이고 VRE의 비율은 1%. 2040년에는 22% 내지 뭐 몇 프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마 3단계 말이나 4단계 초입 정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그럼 과연 재생에너지 수용률을 높이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가능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제 저걸 보시면 전력망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를 보시면 됩니다. 전력망은 아시겠지만 전기가 필요하면 전기가 필요할 때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밸런싱이라고 얘기해요.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거죠. 이게 로드, 이게 부하가 있고 이게 수요가 있고 이게 발전량인데 이게 두 개를 맞춰가는 거죠. 왜 맞추느냐? 이걸 맞춰야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 주파수를 뭐라고 하냐면 전력망의 맥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맥박수는 다 아시다시피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여기 유입구가 있고 유출구가 있는 그 물탱크의 물높이로 주파수를 정의합니다. 즉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같으면 이 물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달라지면 이 제너레이션과 로드의 차이가 생기면 이 주파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진다. 그런데 얘는 일정한 밴드로 유지가 되거든요. 낮아져도 안 되고 높아져도 안 돼요. 일단은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드리면 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이 물높이가 달라질 거냐, 이런 얘기. 보시면 얘는 일정한데 얘가 많이 나가거나, 또는 얘는 일정한데 얘가 조금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주파수를 변동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부하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발전기 쪽이 있습니다. 이 발전기 쪽은 안정성에 관한 얘기라 오늘은 다루지 않겠고요. 여기 부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노멀 오퍼레이션,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운전이라고 하면 연속적인 부하 변동 시의 밸런스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부하가 이렇게 쭉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때 어떻게 이 발전량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주파수를 맞출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이제 그 기사 같은데 그런 얘기 나오는데, 남는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남는 전기는 없습니다. 여기 적은데 이게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높아지죠. 네, 그러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전기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노멀 오퍼레이션은 연속적인 부하 변동 시의 밸런싱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면 주파수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주파수의 편차가 36mHz 안쪽으로 유지가 되면 이 계통은 플렉시블하다,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가정은 여기 이벤트가 없을 때, 발전기 탈락이나 이런 것이 없고 순수하게 여기 토화가 막 변동할 때 이 주파수 편차가 36mHz 안쪽으로 유지가 되면 이거는 플렉시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36mHz냐? 이 36mHz는 동기발전기의 조속기 거버너라는 게 있는데, 그놈의 부동배입니다. 데드밴드인데 36mHz보다 주파수 편차가 커지게 되면 조속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조속기가 작동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얘는 아까 이제 발전기 탈락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1차 예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36mm를 벗어나면 2차 예비력을 사용을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기나 그런 것이 탈락할 때를 대비해서 그 보유해 온 그런 예비력인데 그것들을 미리 쓰게 된다. 부하 변동에 의해서 이 2차 예비력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 만약에 발전기가 탈락하게 되면 안정성의 위협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6mm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전력망의 유연성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력망은 어떻게 이렇게 비용 효과적으로 유연성을 확보할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 요인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부하가. 그래서 뭐 하냐면 보통 지금은 이제 전력망을 하루 전에 다음 날의 부하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7시에서 이제 뭐 10시라고 하면은 이 부하가 녹색의 부하가 됩니다. 이런 부하를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하를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눕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파란색 성분하고 이 빨간색 성분. 즉 파란색 성분을 빼게 되면 이제 빨간색 성분이 되는데 이 두 가지 스텝으로 전력망에서는 이 유연성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1시간 단위로 기동정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하루 전에 세웁니다. 대여에 하루 전에 1시간 단위로 기동정지 계획을 세우고 이걸 기반으로 경제급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분 간격으로 경제급전을 합니다. 경제급전은 뭐냐면 그 구간에서 그 총 발전 비용의 합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각 발전기들한테 발전량을 할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빨간색 성분만 남게 돼요. 이게 여기 녹색에서 파란색 성분을 빼게 되면 빨간색 성분이 남는데 요거는 그냥 이제 이런 편차가 있으니까 이 편차를 이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까 파란색 부분은 경제급전이고 이쪽은 이제 AGC라고 오토매틱 제너레이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4초마다 한 번씩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발전기들한테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 출력을 늘려라 줄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발전기한테 신호를 주는데 5분 간격으로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4초마다 한 번씩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경제급전은 뭘 담당하냐면 베리어빌리티를 담당합니다. 이 베리어빌리티에 대한 용어가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변동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변동하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이 레귤레이션은 언서튼티. 이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래서 이제 이 성분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뭐를 하게 되냐면 그 아까 AGC의 신호를 받은 애들은 이 레귤레이션 리저브라고 하는 그런 리저브를 사용을 해서 이 출력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네.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 경제급전을 할 때 여기 5분 간격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그 발전기들의 증감 발률하고 그다음에 최소 출력이 되는데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VRE가 많이 수용이 전력망에 들어오게 되면 뭐 LNG가 많이 필요하니까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그 전력망 전체의 이 직감 발률만 확보만 되면 되는 거지 어떤 발전기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5분 간격으로 스케줄링 발전 계획을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1시간 간격으로 발전 계획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파란색이 부하고요. 그 다음에 5분 간격으로 스케줄링을 하는 게 녹색이고 그 다음에 1시간 단위로 하는 게 그래서 부하에서 이 경제급전을 빼게 되면 이런 성분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언서튼티.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시간 단위로 발전 계획을 하게 되면 언서튼티가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5분 단위로 하게 되면 언서튼티가 작아진다. 언서튼티가 작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비력이 조금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윈드하고 솔라를 이제 많이 도입을 하려면 뭐 돈이 많이 필요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발전 계획을 전혀 수정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고 그거를 여러 가지 수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는 않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제너레이션 스케줄링이 감소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언서튼티 성분이 감소해서 예비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망에는 이렇게 언서튼티가 꼭 있게 되겠습니다.
언서튼티가 두 종류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가 이 부하 쪽에서 있게 되겠고 하나는 발전기 쪽에서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안정도에 관한 거라 이거 빼고 여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개통에서 언서튼티가 발생하면 이 발전기 탈락을 대비한 1000MW 그 다음에 부하 변동에 대한 1500MW 이 1500MW 예비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예비력을 내면서 이제 그 주파수를 좀 맞춰나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램핑 리저브라고 하는 이 아주 시끄러운 건데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오랜 시간 한 서너 시간 동안 통력 발전기 바람이 천천히 내려가거나 할 때 생기는 그런 예비력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기 발전 이게 저는 감히 재생 발전기의 컨트롤러빌리티가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의 컨트롤러빌리티가 훨씬 좋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바람이 얼마만큼 불지를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일단 그런 전제 조건만 성립하면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동기 발전기를 가지고 아까 AGC 신호를 받아서 출력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면 동기 발전기에는 제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버너하고 익사이터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 이 동기 발전기에 제가 이제 칩을 한 두 개 정도 쓸 건데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동기 발전기 입력입니다. PM은 기계적인 입력이고요. PE는 전기적인 출력입니다. 그 PM과 PE의 차이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율이 생기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출력을 올린다 늘린다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이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겁니다. 출력을 늘려라라고 했을 때 밸브를 여는 거고요. 줄여라 했을 때 이 밸브를 닫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아까 이제 보일러를 통해서 이제 스팀물로 이렇게 정했던 것들이 스팀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럼 스팀의 양이 조절이 되면 스팀 많이 들어가면 이 터바인을 돌리는 힘이 세지겠죠. 닫으면 이제 줄어들겠고요. 그럼 이게 뭐냐면 동기 발전기 입력이 되겠습니다. PM. 네, 여기 PM이 되겠습니다. 동기 발전기는 전기적인 출력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PM, 기계적인 입력을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흔히 무슨 말이냐, 동기 발전기는 발전기니까 전기적인 출력을 제어하지.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상 상태로 가게 되면 이 PM과 P가 같게 됩니다. 그렇지만 과도 기간에는 이게 이제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PM의 성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PAGC가 있고 P거버너라는 게 있는데 이 PAGC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 오퍼레이터한테 받는 신호입니다. 여기는 이게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4초마다 한 번씩 주어주는 그런 신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P거버너는 여기 델타 F 주파수 편차가 36mHz를 벗어나게 되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오토노머스, 여기 영어로는 안 썼는데 오토노머스 컨트롤입니다. 시스템 오퍼레이터의 신호를 받지 않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벗어나면 그냥 출력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 몇 번 정도 생기냐면 1년에 한 7번 정도 생깁니다. 발전기 탈락이 한 7번 정도 생기는데 그때가 아니면 이 값은 거의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유연성은 이 부분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발전기의 이제 한 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얘가 60Hz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d 오메가 dt가 0이라는 겁니다. 주파수의 변화율이 0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PM과 P가 같다. 그러니까 PM과 P가 같으면 얘가 60Hz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부하가 커져요. 부하가 커지게 되면 여기 PE가 커져서 우변이 음이 됩니다. 그래서 d 오메가 dt가 음이 되고 오메가가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이 주파수를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4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이거 출력 늘려 줄여 이렇게 명령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AGC고요.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36mHz 안쪽으로 잘 유지가 되면 얘는 시스템은 플렉시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여러 대가 되어 있는 경우를 보시면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아까는 한 대에서 빠져나갔던 그런 에너지가 이제 세 대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편차가 훨씬 더 적어지겠죠. 네. 다른 원리는 똑같습니다.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또 주파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4초마다 한 번씩 접근을 해서 여기 이제 발전기들한테 출력을
올려라 줄여라 해서 이제 60여를 맞춰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 전력망은 과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전력망은 어떻게 해서 이 베리어빌리티하고 언서튼티를 다뤄왔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식도 아닌데요. 총 부하의 합을 총 발전량의 합으로 맞춰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상도 지역에서 부하가 올라가면 경상도 지역에 있는 발전기를 켜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에 부하가 올라가면 충청도 지역에 있는 발전기를 출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 부하를 다룬다. 전체 부하를 다루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하의 스무딩 효과가 생깁니다. 한 지역의 부하는 계속 변동성이 심한데 근데 이제 여러 지역의 그 부하의 합을 보면 스무딩 효과가 생겨서 베리어빌리티가 작아지고 언서튼티가 작아집니다. 그럼 그게 다냐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요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발전기들이 힘을 합쳐서 하게 됩니다. 발전기 제너레이션 썸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대의 발전기인 경우하고 세 대의 발전기인 경우를 보면 세 대의 발전기인 경우가 같은 외란에 대해서 주파수 변동이 적습니다. 그리고 예비력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대의 발전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대로 나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시큐리티도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전력망의 역사상 전력망은 계속 커지는 그 추세입니다. 이게 개통을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의 개통인데 이걸 뭐 전라도로 나누고 경상도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을 하는 이유가 바로 누구나. 그러면 이 제너레이션 합을 뭐라고 하냐면 제너레이션 플릿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적당한 말이 없는데 발전기 함대입니다. 정의를 하면 이 밸런싱에 참여하는 온라인 발전기들 이것들을 제너레이션 플릿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멀 오퍼레이션은 이제 하루 전에 총부하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언서튼티하고 베리어빌리티가 감소가 되죠. 그렇죠? 예측을 하게 되니까. 그럼 그래도 이제 그 감소가 되지만 베리어빌리티가 있게 되는데 그 베리어빌리티를 발전 계획으로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걸로 커버를 못하는 게 이제 그 AGC로 언서튼티를 담당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력망이 한 130년 정도 잘 써왔습니다. 기존에도 그 베리어빌리티와 언서튼티가 있는 이걸 잘 해왔는데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면 기존 전력망에서 이 베리어빌리티와 언서튼티를 다루기 위해서 ESS를 써왔냐 그래요. 네, ESS를 쓰지 않았습니다. 네, 밸런싱을 하기 위해서는 ESS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ESS를 안 썼냐? ESS는 썼습니다. 양수발전이죠. 양수발전 같은 ESS를 썼는데 목적이 이런 베리어빌리티와 언서튼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로드 시프팅을 위해서 썼습니다. 기저 구할 때 싼 발전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크 구할 때 비싼 걸 하려고 한 거지 이 베리어빌리티와 언서튼티를 간소하기 위해서 ESS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야기를 잘 보면 우리가 수용률이 높아졌을 때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질문이 그겁니다. 재생발전 수용률이 높아지면 과연 윈드하고 솔라 이것들을 제너레이션 플릿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대부분의 사람들, 이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윈드하고 PV는 제너레이션이 아니야 해서 이쪽에서 빼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요. 이걸 네트로드라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용량이 어느 정도 크면 이쪽으로 보내서 제너레이션 플릿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에너지 밸런싱과 리저브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렇게 충분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색은 수용률이 0%일 때 로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쭉 갈수록 수용률이 이제 20%일 때 로드가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부하 20%일 때 요 부하가 있을 때 이 부하를 말하자면 잘 밸런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 전에 부하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 단위로 발전 계획하고, 기동적인 계획 세운 다음에 5분 단위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베리어빌리티를 커버를 여기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럼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말하자면 베리어빌리티 쪽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예측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방안들이 이제 쭉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IE에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 2에서는 예측을 해야 된다고 해요. 부하 예측 플러스 VRE 예측을 하게 되면 이런 언서튼티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베리어빌리티 관련해서는
이제 그 1시간 단위로 기동정지 계획을 세우는 거를 이제 그걸 더 간격을 줄이고 이기도 더 줄이게 되면 이런 언서티티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걸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생발전기도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자. 재생발전기는 그냥 MPPT 제어만 시키고 아무 짓도 안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한테 이런 걸 그 예비력도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과연 걔네들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기도 발전기, 기계적인 입력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에너지 변환 시스템. 근데 동기발전기하고는 다르게 프라임 모버가 다릅니다. 이게 동기발전기는 이제 불을 떼가지고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으로 이제 PM을 만드는데 풍력발전기는 블레이드를 이렇게 돌리면서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캡처해가지고 이 PM을 만듭니다. 이 방식이 다른데요. 그럼 그 식을 보시면 여기 이제 PM은 여기 P-에어는 뭐냐면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이 CP는 파워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1보다 작은 수입. 즉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게 이제 이 최대값이 0.5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해봤자 59% 맥시멈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 이 식을 썼냐면 요 P-에어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1 로그 2세제곱 파이 R 제곱. 요거는 뭐냐면 바람이 가진 운동 에너지. 로는 공기 밀도고 V는 풍속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은 로터가 돌면서 도는 면적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용량의 풍력발전기를 만든다고 하면 이 값이 커야 되겠죠. 이 값이 크다면 이 값을 크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풍속과 반지름이 있습니다. 풍속이 크면 R이 작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풍속이 만약에 작다면 R을 키우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잘못된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바람의 질이 별로 안 좋아서 풍력발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윈드 클래스는 3에서 4 정도 됩니다. IC 윈드 클래스가 클래스 1이 평균 풍속 10m, 그 다음에 2가 8.5, 3이 7.5, 4가 6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풍속이 좀 작더라도 반지름을 키우면 충분히 큰 용량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그 세계 주요국의 전력망의 통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기의 3분의 1이 중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3분의 1의 60%가 우리나라 윈드 클래스가 같은 3에서 4예요. 그리고 인도가 아까 세계 풍력 3위라고 했죠. 그 인도의 평균 풍속은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이게 풍속은 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아지는데 인도는 우리보다 위도가 낮기 때문에 평균 풍속이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풍력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풍력 발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양이 세계 4위 정도 된다. 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간이 많다길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PM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블레이드가 돌면서 바람의 에너지를 캡처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게 이제 세로축이고 이건 이제 회전하는 속도입니다. 재미있는 게 보시면 풍속 7m일 때 돌아가는 회전자 속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회전자 속도가 이 속도로 돌 때는 파워를 이만큼 캡처하는데 더 많이 돌 때는 더 많이 캡처하는데 그리고 더 많이 돌면 또 덜 캡처한다. 즉 PM의 커브가 위로 볼록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값에서 되고요. 7m일 때는 이 속도로 돌아주면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많이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m일 때는 이 속도로 돌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9m일 때는 이 속도, 10m일 때는 이 속도.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비슷한 얘기가 태양광에도 있습니다. 이제 보시겠고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이제 평균 풍속이 뭐 10m라 하더라도 그 풍속들이 이렇게 쭉 변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바람이 쭉 변한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회전자의 속도를 계속 바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에서 이렇게 쭉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운전을 뭐라고 하냐면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을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최대 출력 제어라고 합니다.
최대 출력 제어가 아니고 최대 입력 제어예요. 바람이 가진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캡처할 것이냐는, 많이 캡처할 것이냐는 건데, 맥시멈 파워에서 파워는 미케니컬 인풋 파워. 잘못해서 일렉트리컬 아웃풋 파워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오해가 많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MPPT 제어를 한다는 뜻은 풍력 발전기 회전자 속도가 매우 넓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풍력 발전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못 드리겠고, 가장 요즘 많이 쓰이고 있는 타입 C나 타입 D가 있는데요. 여기에 타입 C나 타입 D에는 백투백 컨버터가 들어있습니다. 컨버터가 2개씩 들어있는데, 여기에 컨트롤 베리어블 해서 유전력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이 MPPT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겠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풍력 발전기도 발전기인데, 풍력 발전기의 제어는 요걸 제어하는 겁니다. P2를 제어하는 겁니다. PM을 제어하는 거죠. 네? 아까 동기 발전기는 PM을 제어한다고 그랬죠. 근데 풍력 발전기는 P2를 제어해서 이 다른 특성이 컨트롤러빌리티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이제 저는 이제 DFIG에 타입 3의 풍력 발전기의 동작 연구를 보여드리는데, 정리를 해보면, 네. 여기 세로축은 파워고 가로축은 이제 회전자 속도인데, 동작 영역이 이렇게 사다리꼴 면적이죠. 풍력 발전기는 요 안에서는 운전을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MPPT 운전을 한다는 뜻은 여기 빨간색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네. 풍력 발전기가 여기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풍력 발전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게 부메랑이 돼서 전력망에서 풍력 발전이나 재생 발전을 수용을 많이 못한다. 근데 보시면 저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어느 정도 벌고, 그리고 전력망의 유연성이나 스테빌리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풍속이 9m일 때는 MPPT 운전을 한다면 요즘에서 운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는 회전자 속도가 여기까지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키입니다. 요즘에서 운전하다가 이렇게 에너지를 내보낼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에너지를 흡수할 수도 있고 방출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평균 8m면 이 옵서버블 에너지하고 릴리저블 에너지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출 가능 에너지하고 흡수 가능 에너지가 풍속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베리어블 ESS를 포함하고 있는 발전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가 전력망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즉 리저블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파수 제어를 쭉 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제가 사실은 PV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제 연구를 막 시작을 했는데요. PV도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용량의 PV는 뭐 상관이 없는데, 대용량은 이것을 이 PV에서 나온 파워를 이렇게 높이는데, 여기 컴페이터를 쓰게 돼요. 그럼 여기에도 에너지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대용량으로 갈수록 이 커패시터 값이 늘어나는데, 아직은 대용량의 경우에 이 커패시터 값이 얼마가 있는지 아직 제가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용량이 큰 PV의 경우에는 이 커패시터가 있게 되는데, 이 커패시터에 있는 에너지를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하면 여러분들을 그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건 이제 250kW 전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50kW의 PV의 MPPT 곡선입니다. 크게 이제 세 종류인데요. 80도일 때, 25도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도일 때의 MPPT 커브입니다. 가로축은 아까 그 커패시터의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 곡선하고 다른 점이 세로축 파워는 같은데 가로축이 풍력 발전기는 회전자 속도인데 이런 전압이죠.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V0입니다. 이게 전압의 제곱에 이제 비례한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25도일 때 이 빨간색 곡선을 보면은 이게 이 PV의 MPPT 곡선입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운전 범위가 이렇게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를 쭉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넓을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넓힐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전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TV가 말하자면 그 MPPT 운전을 하다가 개통에서 이제 주파수가 많이 흔들리거나 예비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얘네들이 예비력을 내게 된다면 재생발전의 커트일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아까 이제 상공이동계 말씀드렸지만 윈드보다 솔라가 용량이 2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하나하나의 양은 적은데 이런 그 제어 기능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제 전력망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NREL이라고 미국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이야기한 전력망의 유연성 향상 방안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예, 이 세로 축은 코스트입니다. 비용이고요. 이제 가로 축은 이 종류가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엔실리어리 서비스, 뭐 리퀴드티, 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NREL에서도 여기 스토리지에 대해서 옵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를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케미컬 스토리지가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배터리. 배터리는 가장 비싼 솔루션이고요. VRE를 가지고 프리퀀시 레귤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통의 이제 주파수가 높아져요. 60Hz가 높아지면 발전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풍력 발전기가 출력을 줄이면 돼요. 네. 풍력 발전기 출력을 더 낼 수 있는데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네, 계통 주파수를 일단 감소하고,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체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피스터 같은 경우에는 PV 같은 경우에는 커피스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저장된 그 한계까지는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더 프리퀀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주파수가 발전량이 적다는 거니까 VR의 출력을 늘리게 되면 출력을 증가시킬 수가,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에너지는 여기서 이제 방출한다. 아까 풍력 발전이나 TV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그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한계 내에서는 얘네들 그런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다. 이 그림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동기 발전기가 2대고 풍력 발전기가 1대인 경우, 이제 부하가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여기 이제 편의상 여기 100, 한 300 정도의 부하를 쓰고 있고, 각각 100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이제 100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풍력 발전기가 만약에 MPPT 제어만 하게 된다면, 바람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면, 얘는 여기 이제 입출력의 차이가 생기니까 여기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회전자 여기 정기적인 출력을 2배로 늘린다. 이게 MPPT 제어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300인데 이게 갑자기 40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놈들은 스스로 100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동기발전기는 갑자기 정기적인 출력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놈이 에너지가 이렇게 쌓여서 계속 증가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시스템 오퍼레이터는 AGC로 이거 이제 줄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60Hz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풍력 발전기가 계속 MPPT 제어를 하거나 태양광 발전기가 계속 MPPT 제어를 하게 되면 기후 변화에 의해서 기후가 막 이렇게 변동을 할 때 주파수의 변속폭이 많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변동폭을 줄이려고 뭐 해야 되느냐? 램핑이 빠른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램핑은 경제급전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천천히 변하는 부하의 성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거는 보일러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얘기고요. 예비력이 더 많이 필요하면 되느냐? 예비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성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제어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물론 이제 많이 있으면 더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런데 풍력 발전기가 MPPT 제어를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어떤 제어, 레귤레이션이라는 그런 제어를 하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런데 주파수를 보니까 주파수가 높아요. 그러면 얘를 출력을 줄인다. 그러면 이제 들어온 건 크고 나가는 건 작으니까 어때요? 예, 얘가 이렇게 에너지가 쌓이겠죠. 에너지가 쌓여도 얘가 그 감당할 수 있는 회전자 속도가 되면 얘는 괜찮다, 이런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덜 증가했으니까 어때요? 얘는 이쪽은 덜 감소한다.
그리고 그런 경우 편차가 적어지니까 주파수의 변동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동기발전기는 TM을 제어하고요. 풍력발전기나 PV는 정기적인 출력을 제어하는데, 그게 이 부분입니다. 빨간색은 지금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에서 정기적인 그 전기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얘가 제어를 하면 얘는 순식간에 줄어들어요. 그런데 얘가 증가를 하는 것은 밸브를 막 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네, 요짓을 ESS를 달아도 할 수 있어요. ESS를 여기다 달아가지고 주파수가 올라가면 에너지를 흡수하고 주파수가 내려가면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이제 별도의 장치가 더 필요한 것이고 풍력발전기는 그 스스로 ESS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만약에 ESS를 단다 하더라도요. 풍력발전기 여기 단지 안에다 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파수는 전력망 전체의 부하의 합과 발전량의 합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나 여기서 다나 똑같아요. 사람들은 여기다 많이 달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거예요. 예, PV도 마찬가지입니다. PV도 이렇게 일사량이 높아지면 근데 이걸 높일 수가 있는데 조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R이나 ESS, EV 이런 많은 자원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놈이 조금만 감소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계통 주파수의 변동폭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개념이 뭐냐면 기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이제 주파수가 변동했을 때 명령을 주는 게 20MW 이상 되는 동기발전기한테만 신호를 줬어요. 그보다 작은 것은 명령을 안 줬어요. 그리고 제행발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걔네들한테는 신호를 안 줬는데 이제 걔네들한테 신호를 주거나 걔네들 스스로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동기발전기한테 주는 버든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수용률이 20%일 때 MPPT 제어라는 하게 되면 풍력발전기 출력이 이렇게 돼요. 지금 부하는 2.1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네. 아까 같은 그런 제어, 뭐 사실은 성능이 웃긴 건데 이런 제어를 하게 되면 파워가 이렇게 부드러워진다. 주파수 변동폭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때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때 에너지를 방출해서 출력을 상활화시킨다. PV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수용률이 60%일 때 60%여가지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많은 에너지 이게 풍력발전기 수용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이 회전체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ESS 용량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능이 좋아질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에 IEA에서 보고한 그 그리드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리스앤 리얼리티 우리말로 따지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웨더 드리븐 베리빌리티는 언매니저블하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생긴 그 베리빌리티가 있는데 그게 언매니저블하다. 윈드 앤 PV는 굉장히 과격하고 슈턴 플러케이션이 일어나서 발전론으로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게 이 파란색으로 떠집니다. 파워 시스템은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랜덤하고 슈턴 베리어빌리티를 커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다 있다. 어떻게 했었죠? 네, 총 부하압을 총 발전량 합으로 맞춰 나간다. 물론 발전기가 한 대만 있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여러 대의 발전기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VRD가 많아지면 컨벤셔널 발전기한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보시면 그래서 그 발전 비용이 이제 동기발전기들이 빨리빨리 출력을 변동시켜야 되고 이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VRD 프로덕션을 포캐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너레이션 스케줄링을 1시간 단위로 아니고 그걸 줄이고 그 다음에 예측도 하루 전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전에 했다가 1시간 전에 다시 모디파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안 늘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VRD 커패시티는 requires 원투원 백업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윈드의 PV는 언릴라이블한 소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컨벤셔널 플랜트가 백업을 해줘야 된다.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파워 시스템은 어떤 발전기 파워 플랜트에 대해서 백업되도록 디멘션 되지 않았다.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동기발전기 하나가 운전되다가 없어져요. 그럼 옆에 있는 동기발전기가 막 바로 켜가지고 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언서튼티를 대비해서 예비력을 가지고 있고 그 예비력을 다른 발전기들이 다 쉐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출력을 모아놨던 그 십시일반으로 모아놨던 그런 예비력들을 쭉 방출을 해가지고 맞춰나간다. 그런데 왜 윈드하고 솔라가 갑자기 없어졌을 때는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데이터 보시면 이제 5x5km 지역들의 출력들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들이 심한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체 출력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한 지역을 볼 때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언서튼티가 높은데 전체로 보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솔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8차 전력 수국에 나와 있는데 수시간 수분 단위로 발생하는 신재적인 변동성에 대해서 주파수 안정되고 유지가 필요한 백업 설비 운영이 필요하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그렇고요. 다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지는 머스트헤드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only additional storage만 윈드하고 솔라의 플럭추에이션을 스무드 시킬 수 있다. 그러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리빌리티하고 언서튼티를 다루는 게 어떤 한 발전기가 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지도 플렉시빌리티를 공급할 수 있지만 다른 디스패치블 발전기 또는 양수 발전 또는 DREV 여러 가지들이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공급할 수 있다. 아까 이제 NRE에서 보여줬던 그런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VRE가 늘어나면 파워 시스템을 불안정화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윈드 솔라가 파워 시스템 이너셜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제 안정화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줄 보시면 벌써 이 테크니컬이 다 공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 지금 안 하느냐? 돈을 안 주니까. 네, 돈만 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지금 예비력 시장이 에너지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경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런 플렉시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비용을 정산을 해주면 굉장히 많은 플렉시빌리티가 공급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수용률을 많이 높여도 괜찮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